하네 여러분들. 뭐 질문하면 답 못할 거면서 질문할 때 이렇게 좀 대답을 하고 좀 활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질문할 때는 가만히 처음 댓글 올리는 거 보고 막 올리시고 지금 막 신나서 댓글 하십니다. 오프라인보다 재밌는 게, 오프라인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막 혼자서 막 크게 웃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웃을 막 참으세요. 그런 거 뭐 안타깝죠. 집에 가서 막 웃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막 여러분들 바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해부학 잘하는 명란젓. 네, 적당히 합시다. 네. 자, 오늘 자료 펼쳐 주시고 프린트 인쇄 좋습니다. 복사집 가서 여러분들 흑백 인쇄 환영합니다. 복사집 뭐 매번 프린트하는 거 아깝다 손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처럼 아이패드가 있는 분들은 아이패드에서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저랑 공부할 내용은 편하게 들어주세요. 편하게 들어주시고 제 이야기에 대한 어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변하시면 선물도 드리고, 오늘 또 재미있는 라디오 같은, 항상 그런 라디오 해부학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되고, 부담 없이, 내용은 부담 없는 내용이 아니지만 제 이야기는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랑 공부할 내용은 딥코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딥코어. 딥코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코어 근육을 뜻해요. 그래서 이 코어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고, 이 코어가 다양하게 해석되고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어에 대한 현대적 개념을 먼저 알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 코어 개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자료입니다. 첫 번째 자료 봐주십시오. 버튼 요정, 버튼 켰죠. 소리가 탁 나는 거 보니까 제가 온에어 라이브 방송이니까 라이브만 하잖아요. 저희는 독화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다시 보기 이런 거 없어요. 라이브만 깔끔하게 하고 흉 그냥 떠납니다. 자, 첫 번째 이 자료에 제목을 붙이면 코어의 현대적 개념입니다. 조금 예전부터 코어의 현대적 개념을 이 두 사람이 잡고 있고, 물론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더 많은 코어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핫한 석학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코어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면 이러한 코어의 개념이 현대적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교육보다 컨퍼런스 같은 의사들이나 치료사들이나 운동 강사들에게 코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류해 드릴 때, 왼쪽에 이제 폴 하치스, 오른쪽에 스튜어트 맥길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왼쪽에 폴 하치스라는 사람은 외모나 어떤 이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개념들 봤을 때, 이름과 외모를 봤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은지, 스튜어트 맥길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은지 한번 이 두 사람의 국적을 적어주시면, 무슨 갑자기 질문이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야지 찾아가서 뭐 물어볼 거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적어주시는 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두 분 다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하치스 교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맥길 교수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둘 다 딱딱 적어야 돼요. 호주, 미국, 독일, 스위스 다 틀렸어요. 아쉽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자, 여러분들 가고 싶은 나라 적는 시간 아니고, 지금 코로나라고 지금 뭔가 여행이 목말라 있는 건 알지만 가고 싶은 나라 적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네. 있네. 위에 한 명 지나갔는데. 한 명 지나갔어요. 포라치라는 교수는 호주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의 스튜어트 맥길은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댓글이 많아가지고 놓쳤죠. 자, 지은실장 기침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포라치라는 교수는 호주에 가면 만날 수 있고, 스튜어트 맥길이라는 교수는 캐나다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살아있는 석학이고, 이 사람이 코어에 대해서 현대적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두 가지 어떤 컨셉을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포라치라는 교수는 코어라는 개념을 인터버테브라 스테빌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버테브라 스테빌리티. 인터버테브라 스테빌리티라고 하면 인터 사이사이, 버테브라 척추,
그러니까 척추 사이사이의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담당하는 게 바로 폴 하치스라는 교수예요. 예, 그래서 이 폴 하치스라는 이 교수는 척추 사이사이를 잡아주는 그 안정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스튜어트 맥길이라는 교수는 룸보 펠빅 스테빌리티라고 해서 요추와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컨셉을 코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이 오시나요? 폴하치라는 교수는 척추 사이사이를 이야기하고, 맥길은 요추 골반을 잡아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라는 개념이 유사한 듯 조금 다르고, 그리고 호흡이라든지 코어는 호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폴하치라는 교수는 할로잉이라고 설명을 해요. 할로잉 기법을 많이 강조합니다. 할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살짝 끌어당기는 그런 호흡법을 할로잉이라고 하고, 메디컬에서는 ADIM이라고도 하고요. 필라테스에서는 제가 알기로 스쿠핑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이런 할로잉이라는 개념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앱도미널 할로잉이 복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꼽을 살짝 끌어당기는 거. 필라테스 강사들이 많으시니까 필라테스에서는 스쿠핑이라는 개념으로 아이스크림 퍼듯이 훅 이렇게 배꼽을 끌어당기는, 척추 쪽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코어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스튜어트 맥길은 브레싱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브레싱. 이 브레싱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헬스클럽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능력보다 무게를 조금 더 많이 치기 위해서 어떤 허리 보호대나 허리 벨트를 착용해서 복압을 증가시켜서 스쿼팅을,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개념이 브레싱이에요. 배꼽을 끌어당기는 스코핑이나 할로잉과는 좀 다르게 배를 약간 더 빵빵하게 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 두 가지를 설명할 때, 할로잉이라고 하는 스코핑이라는 개념은 살이 쪄서 바지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 배꼽을 살짝 끌어당겨서 바지에 이 버튼을 잠그잖아요. 그러한 느낌이 할로잉이고, 브레싱이라는 개념은 누가 내 배를 장난으로 세게 때린대요. 그러면 나는 배에 힘을 주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 있을 때 누가 때릴 때 내가 딱 그 버티는, 그게 바로 브레싱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둘 다 척추를 보호한다라는 관점은 똑같고, 여러분들이 접근이나 개념의 차이가 약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폴하치라는 교수는 아래쪽에 4가지 근육을 본인의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맥길 교수가 강조하는 어떤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폴하치 4가지 근육, 맥길 7가지 근육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고, 벌써 질문 예상하고 적고 있죠. 선물 드립니다. 폴하치 교수 4가지 근육, 맥길 교수 7가지 근육을 떼어놓으면 제가 댓글을 못 읽어요. 한 방에 정리해 주시는 분에게 미니북 선물 드립니다. 제가 잘 한번 읽어볼게요. 폴은 횡격막, 대각근, 복행근, 골반, 저근, 대둔근, 중둔근. 와, 빠르다. 요 장형근 아깝다. 선생님, 써은 선생님 너무 아깝네. 요 방형근인데, 그죠? 자, 그리고 손짱 선생님, 대둔근, 중둔근인데 중두근. 맞죠? 이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선생님들. 천천히야 맞추지. 듣도 보도 못한 근육 이름 적으면 어떡해요? 좋네요. 좋아요. 딩딩. 딩딩 선생님. 4가지 폴하치 근육, 그리고 스튜어트 맥길 근육도 잘 적었습니다. 딩딩 선생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예. 자, 소메코 라이브 처음 들으시는 분 당황스럽죠. 슈퍼컴퓨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댓글 한번 참석하려면 여러분들 슈퍼컴퓨터 준비해야 돼요. PC방 가야 됩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미니북도 엄청 색깔 컬러를 다르게 했어요. 프랑스 느낌도 있고 독일 느낌도 있고, 맞죠? 여러분들 외국 한번, 코로나 때 외국보다 이 해부학의 여행을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컬러를, 표지를 해외 국기로 이제 딱 한번 세팅해봤습니다. 좋죠. 그래서 오늘도 강의 끝나고 아마 내일 정도에 제가 선정해서
피드에 올릴 거고 지난 이제 4교시도 제가 오늘 다 준비해놨어요. 오늘 올릴 거예요. 그래서 미니북 살 수 없는 1억을 줘도 안 판 1억 주면 팔까? 1억을 줘도 안 파는 미니북을 오늘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포라치라는 교수가 말하는 이 코어 근육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워하우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파워하우스라는 복행근, 순서대로 말하면 횡격막, 다혈근, 복행근, 골반, 기저근 이렇게 네 가지 근육을 우리가 속근육이라고 하고 그걸 강조하는 학자가 폴 하치스라는 학자입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 스튜어트 맥길이라는 교수는 요추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을 코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둔근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대둔근, 중둔근, 장요근, 광배근, 요방형근, 복직근, 척추기립근 이렇게 해서 조금 글로벌한 근육을 스튜어트 맥길이라는 교수는 바로 코어 근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의 결이 달라요. 포라치라는 교수는 속근육을 좀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리치료과 교수입니다. 호주 물리치료과 교수님이시고 스튜어트 맥길 교수는 약간 스포츠 의학에 가까워요. 트레이닝 쪽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룸보 펠빅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조금 사이즈가 큰 글로벌 좀 스테빌리티 근육이 스튜어트 맥길 교수가 강조하는 코어 개념입니다. 저는 그 중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중간에 노래 부르고 있는 게 노래 부르는 사진이 아니라 저의 코어 개념은 이 중간이다. 이런 아주 심오한 뜻입니다. 아주 저는 이 중요한 이 코어라는 개념을 한쪽에 치우치진 않는다. 저도 물리치료사 출신이고 물리치료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겸임 교수로 지금 뭐 10년째 재직 중이고 치료실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던 메디컬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포라치스라는 그 교수의 컨셉을 따르다 보면 글로벌한 근육을 무시하게 돼요. 속근육과 겉근육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겉과 속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융합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먹길 조금 바라보긴 하지만 뭐 바라보는 건 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개념을 조금 더 융합해서 진행하시고 중요한 것은 환자나 회원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환자나 회원의 목적이 딥코어 속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고 싶다면 포라치 교수가 이야기하는 속근육을 따라야 되고 지금 내가 보는 환자나 회원이 조금 더 글로벌한 머슬로 척추의 스테빌리티를 높여야 된다면 바로 맥길 교수의 컨셉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 목적별로 여러분들은 코어를 선택해야 되지 나는 코어의 컨셉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어떤 코어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중간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방향을 보면 예전에는 포라치 교수의 컨셉을 많이 따랐는데 뭐 최근에는 맥길 교수의 컨셉도 많이 따른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뭐 방향까지 이해해 주시면 뭐 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더라도 포라치 교수는 초음파 논문을 거의 많이 써요. 초음파로 논문을 많이 쓰고요. 스튜어트 맥길 교수는 근전도로 논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의 어떤 형태나 어떤 흐름이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두 명의 석학의 코어의 개념이 다르고 여러분들은 그 환자나 회원에 맞춰서 이 속근육과 겉근육을 넘나들면서 코어의 개념을 알려줘야 되고 결국 코어라는 것은 내부 복압의 유지입니다. 배꼽을 끌어당겨서 복압을 유지하든지 밀어내면서 복압을 유지하든지 결국 목적은 같기 때문에 볼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근을 어느 쪽으로 해주시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나 의사나 간호사나 또는 어떤 재활 관련된 필라테스 컨셉이라면 왼쪽에 포라치 교수를 따르는 경우가 많고요. 스포츠 의학이나 선수 트레이닝이나 퍼스널 트레이너나 이러한 분들은 스튜어트 맥길 교수의 코어 컨셉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학회에서도 나누어지는데 부류가 나누는 것보다 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나누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좀 더 다양하게 코어의 융통적인 어떤 개념, 융통성 있게 코어의 개념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자료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싶은 근육은 바로 딥코어 근육입니다. 둘 중에서 호주의 포라치스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 속근육을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이아프람이라고 하는 근육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글말로 다이아프람이라는 근육 한번 적어 보십시오. 횡격막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또는 가로막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근육인데 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횡격막, 가로막. 그리고 이 근육은 늑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늑골이라고 하는 것은 갈비뼈라고 이야기하고 갈비뼈 몇 번과 몇 번을 연결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바로 7번과 12번의 늑골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의 늑골 파트를 보면 7번 흉골에서 연결되는 마지막 늑골,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어디 있어요? 옆쪽에 있죠. 11번, 12번 어디 있어요? 뒤쪽에 있죠. 그래서 앞쪽, 옆쪽, 뒤쪽을 모두 다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횡격막입니다. 그래서 호흡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이 흉곽의 볼륨을 위해서. 이 흉곽을 확장시켜서 공기가 많이 들어오고 공기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이 호흡을 담당하는데 핵심 근육이 다이아프람, 횡격막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 호흡의 횡격막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요추 파트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시면 요추 파트, 룸바 파트도 있습니다. 자, 룸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요추에서 1, 2, 3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확인하십시오. 요추 1, 2, 3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대요근이나 요방형근과도 인대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밑줄 긋고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횡격막은 요추 파트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메디컬 하는 사람들이 요추의 안정성에 횡격막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추 디스크 2번, 3번도 연결하는 근육이 횡격막이라고 해부학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횡격막을 조금 요추 파트까지 확대 해석했으면 좋겠고 그게 결국 이 요추를 안정화시키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액션 보십시오. 역할은 흡기의 주동근입니다. 흡기는 뭔데요? breathing in, 마시는 흡기 동작입니다. 공기가 들어올 때 기도를 통해서 이 폐에 공기가 들어올 때 이 횡격막은 수축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횡격막이라고 하는 이 근육은 수축 시 하강할까요? 올라가는, 상승할까요? up and down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횡격막은 up and down이 되게 중요해요. 마시는 흡기에서 다운 될까요? up 될까요? 댓글로 표현. 댓글 되게 좋죠. 댓글로 선생님들이 막 필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조금 빠르거나 또는 놓쳤던 그런 내용을 본인들이 막 필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필기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도 있고 하강도 있는데 하강입니다. 여러분들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이 호흡 근육은 마시는 주동근이고 마실 때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지 네 가지 코어, 딥코어 근육을 다 한 방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흡기 시 아래쪽으로 다운된다. 그리고 내부 복압을 유지한다라는 말이 그 횡격막의 기능에서 계속 따라오거든요. 그걸 조금 더 현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로 바꾸면 IAP입니다. IAP에 중요하다라고 표시하십시오. IAP는 Intra-Abdominal Pressure라고 해서 복부 내부 압력을 유지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코어의 개념입니다. 복부 내부의 압력을 유지하는 그 IAP에 대한 개념이 전 세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코어의 개념이고 그걸 횡격막도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이아프람이라고 하는 이 호흡 근육이 여러분들 어디에 위치하고 흡기 시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게 코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자료. 다음 자료 보시면 이거 아시안 스파인 저널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고 FBSS 신드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FBSS는 뭐냐면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입니다. 이것도 댓글로 뭐 선생님들 적어주실 거예요. 척추 수술을 했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러한 FBSS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척추 수술 조정률이 13.2%라고 해요. 척추 수술 조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척추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판단했을 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자료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봤더니 이 환자 수술할 이유가 없는데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을 했다라고 판단되는 케이스가 바로 수술 조정률이고 그게 13.2%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요? 수술 안 해도 될 환자의 13.2%가 수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수술 만족도를 보시면 수술을 했을 때 못해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보통이야. 또는 더 안 좋아졌어가 75%입니다. 예. 거의 4분의 3, 4명 중에 1명이 정말 만족을 하고요. 4명 중에 3명은 어떠한 이유인지 간에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의사들 자료예요. 대한통증학회에서 말한 겁니다. 저도 10년 동안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면서 허리 수술 환자를 너무나 많이 봤고 그 분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FBSS를 여기서 이야기할까요?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횡격막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최신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척추 수술 실패율의 원인은 되게 많습니다. 의사의 실수일 수도 있고 또는 환자의 합병증일 수도 있고 환자의 기저질환일 수도 있고 신경의 마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수술 실패의 증후군이 발생되는데 최근 2019년도 논문에서 보면 횡격막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횡격막의 기능이 수술 실패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 실패의 원인이 횡격막의 기능이 포함이 되고 수술 실패는 수술하고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술 후에 경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척추 수술 전문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에게 뭘 강조한다? 호흡의 기능을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에서 호흡을 엄청 강조하는 것도 너무나 바람직해요. 너무나 잘하고 계신 거고 수술 후 환자를 만나거나 수술했던 환자에게 호흡 기능을 살려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세 가지 근육이 횡격막 해부학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고 시작도 안 했는데 댓글로 적는 이 선생님은 뭐예요? 장요근 횡격막 요방형근. 대단하다 맞죠? 질문하기 전에 무슨 질문인지 예측하는 거예요. 선물 없습니다. 너무 앞서 나갔어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대결합이 이 세 가지 근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장요근, 중간에 횡격막, 그리고 세 번째 요방형근이 요추에서 만난다. 이런 걸 메모하십시오. 요추에서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다. 요추에서 만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테스트와 라테랄 밴딩 테스트 찾아보시면 뭐냐면요. 이게 토마스 테스트가 장요근의 길이 검사입니다. 장요근의 길이 검사입니다. 그리고 라테랄 밴딩 테스트가 요방형근의 길이 검사예요. 그러면 지금 호흡이라는 그 호흡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이 호흡 근육을 강화시키려고 한다면 장요근의 길이와 요방형근의 길이도 파악하고 그러한 길이가 단축성 긴장을 하는 환자나 회원들에게는 이완 후, 스트레칭 후 호흡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도 이거 근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운동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호흡도 호흡 근육인 횡격막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횡격막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장요근의 길이와 요방형근의 길이를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장요근과 요방형근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단축성 긴장으로 허리 통증과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장요근과 요방형근은 단축성 긴장을 하는 대표 근육으로 이 근육이 짧아졌을 때 허리 통증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검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저는 10년 동안 병원 근무를 마치고 지금 중간에 사진이 뜬금없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했는데, 캐나다 해밀턴에 해밀턴 병원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호흡 교육도 들었었고 호흡에 대한 환자를 보는데 이러한 토마스 테스트나 라테랄 밴딩 테스트를 진행하고 호흡 트레이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더 호흡을 근육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러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할 때 그 호흡도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호흡도 협회나 단체에 따라서 요가, 필라테스, 트레이닝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자라는 거죠. 거의 뭐 속기사 같아요, 여러분들. 속기사인가요? 뭐 말만 하면 막 받아 적어요. 제가 그치 맞죠? 내가 사투리를 지금 많이 고쳐가지고 여러분들 뭐 사투리로 지금 적진 않네요 보니까.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호흡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이 일반적으로 마시고 내쉬고 하는 사진이에요. 마시고 내쉬고 할 때 호흡에 대해서 구글에서 꼭 브리딩, 호흡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브리딩이라고 호흡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마실 때 배가 나온다, 내뱉을 때 배가 들어간다, 이런 사진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시고 내쉬고,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뱉을 때 배가 들어가고, 그게 일반적인 브리딩 사진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마실 때 배가 나오잖아요. 들어갈 때 후후, 내뱉을 때 배가 쏙 들어가잖아요. 이게 호흡의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횡격막이라고 하는 근육을 쓰면 횡격막이 하강하잖아요. 하강, 다운되잖아요. 다운되면 아래쪽 복압이 증가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식호흡화 되는 겁니다. 복식호흡. 앞쪽이 볼록해지는 이런 복식호흡이 바로 호흡에서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자, 오른쪽에 필라테스 브리딩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재밌습니다. 물론 필라테스 호흡이 하나는 아니에요. 협회나 단체, 클래식, 모던에 따라서 저도 다른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뭐 물리치료사 출신이지만 필라테스 자격 과정을 여러분이 듣는 그 자격증을 2개를 한번 취득을 해봤거든요. 국내, 국외. 그래서 그 호흡을 공부하는데 그 2개의 자격증 안에서도 호흡을 풀어내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래서 이 필라테스에서 흔히 말하는 그 호흡을 보면 일반적인 호흡과 다른 게 배를 내밀고 들이마시는, 그러니까 스쿠핑의 개념이긴 한데 이 복부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단체나 협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수업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천명희 선생님이 필라테스 강사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호흡을 트레이닝을 하고 진행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문헌에 보면 오른쪽에 inhale, breathing in 바로 직역해 볼게요. 자, 마시는 호흡에서 당신의 갈비뼈가 바깥으로 확장이 된다. 마시는 호흡에서 당신의 갈비뼈가 바깥으로 확장이 된다. 그리고 without expanding the belly를 강조를 해요. 이 문헌에서는 without expanding the belly 한 상태에서 흉곽을 확장해라. without expanding the belly라고 하는 것은 배를 팽창시키지 말고 복부는 조금 잠그고 요추는 조금 보호하고 흉곽 위주의 흉식 호흡을 해라라는 문헌입니다. 그래서 필라테스가 복식 호흡 개념보다는 흉곽 호흡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필라테스 호흡에서 말하는 복부는 잠그고 흉곽을 확장하는 것과 왼쪽의 횡격막에서 말하는 횡격막 호흡에서 말하는 흉곽과 복부를 같이 확장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댓글로 필라테스 강사가 많으니까 필라테스 선생님들은 마시는 호흡에서 배를 내미는지 배를 넣는지 이거 한번 댓글로 적어 보실래요? 이거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제 예상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필라테스 호흡이 여러분이 풀어내는 방법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댓글 한번 보세요. 자, 복부 개념입니다. 필라테스에서 여러분이 마시는 그 호흡을 할 때 복부에 대한 개념을 회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배를 끌어당기나요? 배를 내미나요? 자, 넣어요. 배꼽 속. 막 같이 써요. 배를 넣어요. 배를 쏙 넣어요. 맞죠? 배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배는 고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교육을 해도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필라테스 호흡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거 웃긴 것 같아요. 클래식과 모던의 차이도 있고 말한 것처럼 워낙 이게 포괄적이니까. 그러면 우리 협회에서 배운 게 맞아, 이런 아주 재미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 하지 마시고,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호흡을 다르게 하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떻게 목적으로 보냐면, 마실 때 배가 나오는 것은요, 이 횡격막의 하강을 유도하는 겁니다. 마실 때 배가 나오는 것은 횡격막의 하강을 유도해서 복압을 증가시키는 목적이에요. 흉곽을 확장하고 배꼽을 끌어당기는 것은 요추를 보호하고 흉곽을 확장하는 목적입니다. 배꼽을 끌어당겨서 요추의 과신전을 막겠다라는 목적도 있고, 이 공기가 흉곽에 포함되도록 흉곽을 확장시키는 목적, 내부 장기를 밀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 그런 걸 가진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재밌죠? 다양하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요가는 더 많을걸요. 요가는 호흡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정답은 없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 목적별로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호흡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단톡방이 저희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한 10일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본인의 생각, 호흡에 대한 생각들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도 어떤 생각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호흡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뒤에 넘겨보시면 사이펀 브리딩, thoracic breathing, diaphragmatic breathing이 있죠. 사이펀 브리딩 같은 경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들어보셨나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게 주로 하는 호흡이고, 그러한 환자들도 이런 호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폐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들은 마시는 것보다, 제가 환자를 보니까 마시는 것보다 내뱉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들은 엑스레이에서 안 나옵니다. 엑스레이에서 판단할 수가 없고 폐 기능 검사를 해야 돼요. 특히 내뱉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내뱉는 이 검사를 해서 1초 동안, 초기 1초 동안 후 내뱉는 그 노력 호기량이라고 하는데, 노력성 호기량이라고 하는데, 그 호기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폐 기능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특징은요, 마시는 건 잘해요. 근데 이 내뱉는 힘이 약하고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 공간이 좁아져서, 기도나 그 폐로 들어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그래서 내뱉지 못하다 보니까, 내뱉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잔기량이 되게 많아요. 이 안에서 공기가 되게 많이 불필요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마시는 것도 힘들고 나가지 않으니까 더 내뱉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폐기흉 들어보셨죠? 폐기종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그 폐가 부풀어 올라서 횡격막을 누르니까 횡격막의 기능까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호흡을 할 거고, 그리고 마시는 거, 내쉬는 거에 대한 호흡을 좀 정상화시키는 목적으로 우리는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죠. 그분들에게 흉곽 호흡, 복식 호흡에 대한 어떤 개념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thoracic breathing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필라테스에서 좀 전에 흉곽 호흡을 강조하는 그 필라테스 호흡과 유사하지 않나요? lateral lip expansion, 갈비뼈의 늑골의 바깥쪽을 확장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thoracic breathing, 흉곽 호흡, 흉식 호흡이라고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iaphragmatic breathing 같은 경우는, diaphragmatic breathing은 횡격막 호흡이라고 해서 횡격막의 하강을 강조하는 사진이 바로 세 번째 호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호흡법 이해하시고 다양하다라는 관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K1과 K5 보십시오. 자, K1과 K5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 체형에 따라서 호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체형이, 호흡이 다른 체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형에 따라서 호흡 트레이닝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체형에 따라서 호흡도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K1과 K5는 저희 소메코 교육 들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건데, 켄달이 말하는 그 체형 분류로
K1 타입이 있고 K5 타입이 있어요. 켄달이 말하는 첫 번째 체형이 바른 체형이고, 그리고 켄달이 말하는 다섯 번째 이러한 체형이 스웨이백의 체형입니다. 골반 후방 경사 흉곽 뒤로 빠져 있는 스웨이백.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상부의 늑골이 K5 같은 경우는 상부의 늑골이 조금 더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횡격막, 호흡을 많이 넣어서 횡격막을 트레이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케이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횡격막이 아주 약해져 있는 타입이 K5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늑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늑골을 계속 열어주면서 흉곽을 확장시키는 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상복부는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상복부가 찌그러진 상태에서 내뱉는 호흡은 이미 잘해요. 그래서 마시는 흡기량이 부족할 거고, 이런 K5 스웨이백 또는 조세핀 키의 APXS 타입에서 호흡은 일반적인 케이스와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나중에 그 체형은 호흡에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호흡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형도 더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스콜리오시스 브리딩이라고 있습니다. 스콜리오시스 브리딩. 측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척추 측만을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거 호흡이 관건인데, 이거 호흡이 되게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스콜리오시스 브리딩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 지금 프론트 앞쪽이죠, 백 뒤쪽이죠, 라이트 오른쪽입니다, 레프트 왼쪽입니다. 이거 횡단면 사진이에요. 흉곽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횡단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만은 잘 보세요. 화살표 하나가 표시하는 그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환자들이 스콜리오시스 환자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측만은 공기가 볼록한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볼록한 부피가 있는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화살표 두 개 쪽으로 공기를 넣어야 된다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측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면에 대한 특징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오른쪽 왼쪽 컨벡스 컨케이브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호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빨간 그 화살표 하나의 그 호흡이, 화살표 하나가 호흡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잘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호흡 때문에 척추가 틀어지는 게 측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화살표 두 개 방향, 찌그러져 있는 컨케이브한, 찌그러져 있는 오목한 쪽으로 공기를 넣어야지 이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슈로스 하는 사람들이 호흡을 이야기할 때 앞에 회전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요. 회전 호흡. 호흡을 좌우를 다르게 시켜서 척추의 횡단면의 회전을 바로 잡는다라는 관점이 바로 회전 호흡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어렵죠. 그래서 측만에서 호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접근들, 또 보조기 같은 이런 접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여러분들도 좀 호흡에 대한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호흡이 다다?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키는 이 호흡이 모든 환자나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것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가, 필라테스, 크로스핏, 트레이닝, 메디컬, COPD 환자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호흡을 한번 찾아서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 회원의 환자에 맞는 호흡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호흡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transverse abdominis. 자, transverse abdominis라고 하는 자료예요. 자, transverse abdomini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행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자, 복행근. 자, 복행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은 척추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복행근이라고 해서 앞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횡이기 때문에 횡으로 가로로 둘러싸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복행근이라고 해요. 복직근은 일직선이었잖아요. 복직근은 일직선이었는데 복행근은 가로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행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시고 얘는 전체적인 척추를 둘러싸는 코르셋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진이라고 하는 기시부를 보시면 이 복행근이 갈비뼈에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갈비뼈가 7번에서 12번 마찬가지 7번에서 12번 갈비뼈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죠? 7번과 12번 갈비뼈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횡격막과 복행근이 같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네, 횡격막과 복행근이 같이 호흡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비뼈 7번, 12번뿐 아니라 ASIS, 서해부, 장골릉, 등허리 근막이라고 해서 척추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해부학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액션 보시면 횡격막과 달라요. 이 근육은 호기, breathing out, 호흡을 내뱉는데 중요하게 관여를 하고 그래서 마실 때 늑골은 확장되지만 내뱉을 때는 복행근을 써서 늑골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듯한 후 내뱉으면서 늑골을 조이는 듯한 그런 큐잉을 여러분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호기에서 복행근이 수축해서 작동을 한다. 그러면서 뭘 또 유지한다? IAP를 유지하는 것은 공통입니다. 내부 복압을 유지하는 것은 횡격막이든 복행근이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횡격막 같은 경우는 제가 복직근 같은 근육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이 횡격막은 중립골반에서 활성화가 된다는 것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횡격막은 기억하세요. 골반의 중립 상태에서 수축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쪽, 옆쪽, 뒤쪽이 코어 컨트랙션, 동시 수축을 해야 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게 골반이 한쪽으로 전방이나 후방으로 무너지게 되면 수축의 스위치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행근 트레이닝 할 때는 중립골반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이 복행근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특히 이제 메디컬에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복행근을 트레이닝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이 크로커다일 브리딩이 뭐예요? 크로커다일 브리딩이 한글로 바꾸면 무슨 호흡이라고 해요? 메디컬에서 크로커다일 브리딩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작을 4가지 체크를 하면서 막 호흡 트레이닝을 해요. 4가지 체크 포인트를 계속 인지하고 또 유지하면서 환자들에게 호흡 많이 시켜서 허리 통증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네, 악어 호흡 맞죠? 악어 호흡. 그래서 이러한 크로커다일 브리딩이 악어 호흡입니다. 라코스테 브리딩 아니에요. 크로커다일 브리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어 호흡을 시켰을 때 4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이런 악어 호흡을 할 때 1번, 2번 늑골을 잘 봅니다. 1번, 2번 늑골 체크.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1번, 2번 늑골을 체크하는 이유는 1번, 2번 늑골에 정지하는 목갈비근, 사각근이 호흡의 보조근이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늑골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7번과 12번의 늑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7번과 12번의 늑골을 체크하는 이유는 7번과 12번의 늑골이 횡격막과 복행근을 감싸면서 호흡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누워서 호흡을 시키는 것보다 엎드려서 호흡을 시키면 조금 더 옆쪽이나 뒤쪽이나 여러 가지 볼륨감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크 포인트 두 번째를 7번, 12번 늑골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 3는 뭐냐면요. 제가 강조했던 횡격막을 쓴다면 복부의 압력이 증가되어서 배가 올챙이 배처럼 약간 나오는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 3는 흉곽 호흡뿐 아니라 복식 호흡도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흉복식 호흡이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게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악어 호흡이라고 하는 호흡이 골반의 중립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속근육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중립골반에서 진행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체크하는 그 이유와 그 네 가지를 체크해서 호흡 트레이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누워서나 슈파인, 서서, 스탠딩에서 호흡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엎드려서 하는 이 호흡의 작업이 또한 중요하고, 그리고 메디컬 관련된 논문에서는 저희가 허리의 긴장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동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리의 긴장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동작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접근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체크 1, 체크 1은 1, 2번 늑골, 체크 2, 7번, 12번 늑골, 체크 3, 복식호흡, 흉복식호흡, 체크 4, 중립골반에서 호흡을 진행하는지,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맞죠? 우리 주송 선생님인가요? 주송 선생님 이렇게 대박이네.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친절하게 쫙 적어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또 선물도 드려야죠.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저 혼자 1000명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같이 호흡하면서 진행하는 게 또 저희 또 라이브 강의의 특징이니까, 또 선물 제가 또 시원하게 뭘로 드릴까? 약간 프랑스 느낌으로 드릴까요? 프랑스 파리바게트 느낌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몽이 선생님 한 번 지었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선물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악어 호흡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키면서 이 호흡근들을 자극하고 속근육을 깨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제가 척추전문병원에 10년 근무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근무했을 때 썼던 장비들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개해 드리려고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뭘 하지? 병원은 장비 싸움입니다. 장비 싸움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희가 썼던 장비로 요게 이제 센타르라는 장비예요. 이게 독일 장비로 알고 있는데, 이 센타르에 사람이 딱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간 채 기계가 360도 회전을 합니다. 천천히 360도 다양한 각도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센타르란 장비고, 안에 있는 사람도 박태환 선수잖아요. 박태환 선수. 이게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10년 전이니까 한 1억 7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 운동을 시켜주고 수술, 비수술 다양하게 스탠딩에서 접근하는 그런 코어의 개념으로 이 센타르란 장비를 많이 썼었습니다. 환자들의 반응도 좋았고, 이거는 뭐 써보신 분들은 평가도 가능해요.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와 트레이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뭐 좋은 장비고, 지금은 사실 뭐 이런 카피본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국 거, 뭐 중국 거, 독일 거,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보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러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척추 전문 병원에서는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또 제가 좋아하는 슬링이죠. 슬링을 메디컬에서 병원에서 치료사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속근육을 깨우고 속근육을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속근육을 활성화시킬 때 슬링이라는 장비를 많이 쓰고 있고, 이 슬링이 복행근, 오른쪽 논문도 보시면 속에 있는 복행근을 활성화시키고 또 다혈근을 활성화시키고 속근육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이런 속근육 논문들, 포라치 교수가 말했던 딥코어 근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슬링 논문 많이 보면 포라치라는 이 교수의 선행 연구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근육 관점에서 골반 중립 상태에서 좀 흔들리는 환경이나 360도 이런 회전 환경에서 환자들에게 척추 속근육 운동을 시키듯이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복행근을 트레이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뭐 슬링 관심 있고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슬링 운동의 4가지 특징을 살짝 적었고, 이 내용은 꼭 슬링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흔들리는 환경은 다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흔들리는 환경은 슬링 운동 말고더라도 TRX 맞죠? 또 플라잉 요가 같은 이러한 조금 서스펜션 트레이닝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 이러한 슬링 관련된 서스펜션 트레이닝의 특징은 첫 번째 서스펜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뭔가 매달려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OKC보다는 CKC 관점이에요. CKC라고 하는 게 이제 체중을 실어서
내가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러한 좀 CK적인 관점이 바로 이 슬링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펄튜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극을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제목도 오늘 이제 속근육을 깨우자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슬링에서 흔들리는 환경, 흔들리는 줄을 이용하는 것도 펄튜베이션이 동요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요, 뭔가 깨우자, 흔들리게 만들어서 내 몸의 어떤 고유 수용성 감각을 더 깨우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수업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업에서 조금 유도를 해야 됩니다. 진볼 같은, 보수 같은 이런 흔들리는 환경도 수업 때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적 동료는 외적인 자극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동료와 외적 동료를 여러분들이 슬링이 없다면, 서스펜션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다면, 쉽게 말하면 보수 위에서 서요. 흔들리는 환경에서 내적 동료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미니볼을 던지고 주고받는 동작을 해요. 그 미니볼을 주고받는 이런 동작들이 바로 이런 외적 동료를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 탓하지 말고 충분히 여러분이 속한 그 환경에서 이런 펄튜베이션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분도 있고 뭐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편하게 듣는 분도 계실 건데 공부는 자극입니다. 이런 신선하고 좋은 자극들을 여러분이 또 받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저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너무 욕심내고 서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밌네. 재밌네. 저런 접근도 있구나.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뭐 프로그레션 이런 뭐 슬링을 이용하면 뭐 단계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페인 프리. 이 슬링을 메인으로 메디컬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바로 통증 없이 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에서 이런 슬링 장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슬링 운동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는 막 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슬링 교육도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조금 보너스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횡격막과 복행근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남은 40분 동안 골반 기저근과 또 다혈근이라는 근육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 한번 전환하시라고 뭐 스토리 문구 같은 거 제가 올려드리는데 요 문구는 정말 내가 좌우명으로 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찬스가 와도 내가 가진 게 제로면 0 곱하기 100은 0이잖아요. 맞죠? 100이라는 찬스와 100이라는 기회가 왔는데 내가 가진 게 0이에요.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게 2예요. 그러면 200이 되는 거죠. 그럼 200에서 또 기회가 왔어요. 100이라는 기회가 왔습니다. 뭐가 되죠? 2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하나하나 노력해서 본인만의 어떤 경쟁력을 쌓아간다면 기회는 많습니다. 기회는 너무나 많아요. 이 운동 강사라는 이 파트가 비전이 되게 높기 때문에 기회가 되게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보다 병원 밖에 나왔을 때 기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곱셈, 여러분의 인생이 곱셈이 되는 그날을 준비하시고 그때 여러분들로 만들어서 더 즐기면서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뭐 1 만들면 2가 되고 2 만들면 4가 되고 계속 곱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씩 넣더라도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40분 동안은 나머지 2가지 근육으로 한번 시간을 채워보겠습니다.
pelvic floor muscle, 특히 대부분 여자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골반 기저근은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에게 되게 중요하고 뭐 산전산후 중요하잖아요. 출산 후 나중에 뭐 요실금 뭐 이런 부분들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lvic floor muscle이라고 하는 골반 기저근은 지금 크게 세 가지 근육에 집중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항문 관략근, 두 번째가 생식기 거근, 거근에 동그라미 지어볼게요. 거근, 뭔가 엘리베이션,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망울 해면체근, 처음 들어보셨죠? 망울 해면체근이 좀 생소하긴 한데 망울 해면체근이 골반 기저근의 아주 또 중요한 근육입니다. 기회 되시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크게 pelvic floor muscle은 치골과 꼬리뼈를 연결하면서 안에 내부 장기들을 다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내부 장기를 보면 대장, 꼬리뼈에 가까운 대장도 있어요. 장도 있어요. 그래서 장의 끝이 항문이잖아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도 있습니다. 이 자궁의 끝이 질이고, 그 다음에 그 앞이 요도도 있어요. 방광에서 나오는 그 요도.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골반 기저근이 요도, 자궁, 이 장까지 세 가지 중요한 내부 장기를 감싸고 지지해주는 근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 pelvic floor 근육은 항문 관략근, 생식기, 망울 해면체 이 세 가지 근육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근육을 조금 잘 알고, 저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표시를 약간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항문 관략근 옆에 느닷없이 옛날 뭐 배우처럼 생긴 아주 영화 배우 같죠. 이 사람이 톡하니 사진이 있네요. 이 사람 이름 아시는 분 댓글로 선물 드릴게요.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영화 배우 같은 항문 관략, 죄송한데 항문 관략근 옆에 있네요. 항문 옆에 세워둬서 되게 죄송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 영화 배우 아니거든요. 그렇죠. 케겔 아저씨예요. 케겔 아저씨. 소소 뮤즈, 소소 무소 선생님 선물 드릴게요. 케겔 아저씨예요. 관략근 좋으신 분. 케겔이라고 하는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아놀드 케겔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 이영진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코만 크면 전지 아는데 저 아닙니다. 케겔 아저씨고, 이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미국에. 이 사람이 요실금 환자를 치료했을 때 가장 치료율이 높아서 학계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졌던 그 사람이 케겔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케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위치가 많은 분들이 항문 관략근을 수축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케겔 아저씨는 항문 관략근을 수축시켜서 요실금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질 내에 기구를 삽입해서 질압을 높여서, 여성의 질압을 높이면서 케겔 운동을 시켰고, 그 질압을 높여서 요실금을 치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문 관략근을 수축한다라는 말은 와전되고 잘못된 이야기고, 이 사람은 질 수축근을 활성화시켜서, 즉 망울 해면체근을 활성화시켜서 요실금을 치료했던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겔 아저씨 이동해 주세요. 케겔 아저씨를 항문 관략근 옆에 두지 마시고, 이제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얼마나 하늘에서 답답해 하시겠어요. 나는 엉덩이 조으라는 이야기 안 했는데 다들 케겔 운동을 엉덩이 조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케겔 아저씨 좀 이동시켜 줍시다. 망울 해면체근으로 조심스럽게 이동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케겔 아저씨가 더 편안하게 하늘에서 주무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근육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래쪽에 있는 오리진 인서션 액션이 바로 망울 해면체 근에 대한 설명입니다. 망울 해면체 근에 대한 설명이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여성의 어떤 남성의 생식기 쪽에 가까운 그런 뭐 질압을 높인다, 뭐 남성의 발기를 돕거나 소변이나 뭐 정액을 남김없이 방출하도록 수축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항문 관략근 수축과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런 케겔 골반 기저근 운동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큐잉과 인제예요. 큐잉과 인제입니다. 환자들이나 회원들은 단 한 번도 골반 기저근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봤고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만 환자나 회원들은 골반 기저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잘 몰라요. 골반 기저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등록해서 운동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반 기저근을 잘 알려주고 큐잉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적 큐잉.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남성과 여성의 골반 기저근이 다르다라고 나와 있고 안쪽에 내부 장기를 보더라도 골반 기저근은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제일 앞쪽에는 푸빅 본이라고 해서 치골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치골에서 시작하고 제일 끝은 스파인이라고 해서 척추에서 끝나는데 이 말하는 스파인은 아마 꼬리뼈, 천골과 꼬리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천골과 꼬리뼈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노란 색깔 블래더라고 있죠. 남자와 여자에 다 있죠. 이 블래더가 방광입니다. 방광. 방광에서 내려가는 그 부분이 이제 요도가 되겠죠. 그래서 골반 기저근 트레이닝을 할 때 소변 참으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소변 참으세요가 바로 방광도 연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게 장입니다. 장. 이 대장이 끝이 항문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꼬리뼈 쪽에는 장이 있을 거고 여성들은 중간에 하나가 더 있죠. 이 방광과 장 사이에 유테러스라고 하는 바로 자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포인트가 이 부분에 또 있고 그다음에 질이 내부 생식기로 질이 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남성들은 자궁이 없고 외부 생식기예요. 그래서 외부 생식기 보시면 자세히는 보지 마세요. 외부 생식기가 있고 그 외부 생식기에서 연결된 요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 기저근의 남자와 여자는 조금 다른 컨디션이고 이 큐잉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항문 관략근을 쓰는 이러한 큐잉은 둔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큐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망울 해면체근이나 또는 케겔 박사도 이야기했던 질압을 높이는 방법이나 또는 거근을 쓰는 게 중요해요. 거근. 저는 거근이 가장 효과적인 큐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근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거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은 올리는 근육이에요. 그죠? 항문 골반 기저근은 보시면 골반 바닥에 있다라고 해서 골반 기저근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골반 기저근을 우리는 수축하면 업 되는 겁니까? 다운 되는 겁니까? 댓글로 표시해 주세요. 업 되는 겁니까? 다운 되는 겁니까? 골반 기저근은 수축하면 업 되는지 다운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골반 기저근은 그렇죠, 업 되는 거죠. 거근을 쓴다라는 표현이 내려가 있는 그 골반 바닥 근육을 업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 근육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한글말로 말하면 이제 거근인 거잖아요. 횡격막은 다운이었고 골반 기저근은 업이에요. 그러면서 횡격막이 다운되면서 내부 압력을 유지하고 또 골반 기저근은 업 시키면서 내부의 압력을 적당하게 유지해서 이 코어를 이제 보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큐잉이 질압을 이제 높이는 것도 여성은 내부 생식기이기 때문에 질 수축에 의해서 업 시키는 큐잉이 효과적이다라고 아래쪽에 나오는 이 여성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래쪽에 있는 이 여성의 이름이 다이앤 리라고 하는 골반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석학 중에 한 명입니다. 골반 저근이나 골반 거들 이렇게 해서 골반에 대해서 아주 목소리를 높이는 학자가 다이앤 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쓰는 이 논문의 큐잉법을 보면 그분의 서적에서는 여성들에게 질압을 높이기 위해서 탐폰을 끌어올리는 느낌을 주문한다고 해요. 탐폰 끌어올리는 느낌을 이미지화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폰을 끌어올린다라는 게 탐폰이 여성의 삽입형 생리대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삽입형 그 생리대를 끌어올리는 그 느낌으로
논문을 썼을 때, 실험을 했을 때 초음파상 가장 골반 기저근의 정확한 수축이 유도되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큐잉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환자나 회원들에게 골반 기저근에 대한 운동 물론 시키겠지만 그 큐잉이 조금 더 업 시키는 큐잉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괜찮은 큐잉인 것 같죠? 바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저희는 왼쪽 사진처럼 이 골반 기저근의 위치를 인지시키고, 치골, 꼬리뼈 그 중간에 내부 장기들, 그걸 연결하는 근육이 골반 기저근입니다라고 하면서 폼롤러에 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폼롤러에 앉혀서 척추를 중립에 맞추고, 그리고 그 위치를 인지하고 큐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뭐 안 써보시는 분들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다른 큐잉이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느낌을 비유한다라는 거죠. 남자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생식기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생식기니까 남자의 골반 기저근을 수축해서 업 시키면 고환과 성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고환과 성기가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게 좀 까다롭잖아요. 회원들에게, 자 회원님 남자에 왔는데, 자 마시면서 고환 업, 내쉬면서 고환 다운, 자 고환 업 앤 다운, 업,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환과 성기의 업을 유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다이앤 리라는 그 학자의 이 서적에 보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와, 괜찮은데? 남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또 댓글창 난리 났죠. 저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이 고환 거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옆에 남편하고 같이 듣는데, 남편이 지금 뭐 하냐고, 지금 뭐 공부한다고 하면서 고환 이야기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변 분에게 무리를 일으켰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술적으로 이야기했던 거고, 남자의 외부 생식기가 업 시키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시는 호흡에서 이 고환이나 성기가 올라가는 이러한 느낌이, 남자 지금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건데 온도에 예민합니다. 남자는요, 외부 생식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 업됩니다. 예. 수축해서 작아지면서 업돼요. 그래서 이러한 거근의 개념이 다이앤 리는 차가운 물 웅덩이에 들어간다. 우리 군대 생활 해봤기 때문에 군대에서 아주 차가운 얼음물에 들어가는 거 뭐 장난이잖아요. 그때 엄청난 몸에서 뭔가 수축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혈관이 수축된다라고 하지만 이 외부 생식기도 같이 수축이 됐고, 그러한 느낌이 고환이나 성기를 올려주는 느낌과 흡사해요. 남자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예, 여성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남자친구한테 통화하실 때, 오늘 수업 되게 좋았어, 근데 고환 업 해봐 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마 또 이러한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도 뭔가 충분히 피드백을 주고, 아 남자들은 그렇구나, 생식기의 다른 차이점이 골반 기저근의 큐잉도 달라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차가운 물 준비할 필요는 없죠. 들어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지를 좀 세련되게 잘 한번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앤 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엉덩이 조임, 이 사진도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아마 남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겠네. 너 뭐 하고 다니냐 할 수도 있겠다, 맞죠? 네. 자, 그래서 버트 그리핑이라고 하는 이 다이앤 리에 대한 개념도 골반 기저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 지금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역삼각형이 있으면, 이러한 왼쪽의 엉덩이를 과하게 수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골반 기저근의 활성화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 이제 그만 웃으시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버트 그리핑이라고 하는 다이앤 리가 이 두 가지 엉덩이 어떤 모습을 보고 지금 왼쪽 사진이 힙딥이에요. 힙딥. 엉덩이가 훅 꺼진 거예요. 엉덩이를 수축하는데 양쪽에 좌우의 엉덩이는 조금 훅 들어가 있는 뭐 힙딥이라고 해도 됩니다. 오른쪽 엉덩이가 훨씬 예쁩니다. 왼쪽은 너무 둥근을 쥐어 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둥근을 쥐어 짜고 있는 게 외국에서는 골반이 더 작게 보이려고, 동양인들은 골반이 작기 때문에 골반을 크게 보이려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골반을 작게 보이려고 엉덩이를 계속 조우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이것도 되게 새롭죠. 그래서 엉덩이를 좁게 이렇게 조우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골반 기저근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문 관략근을 조우고 엉덩이를 조우는 운동은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도 크게 큰 의미가 없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이거 블래더 이야기 해야 돼요. 블래더. 방광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초음파 사진, 울트라 사운드 US라고 하는 게 초음파입니다. 그러면 이 초음파 사진을 여러분이 보면 그 블래더 밑에 하얀색 띠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블래더 밑에 하얀색 띠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얀색 띠가 화살표 되어 있는 여기가 골반 기저근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골반 기저근입니다. 그러면 이 하얀색 띠, 밝은색 띠, 골반 기저근의 위치를 보고 업, 다운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 환자나 회원의 골반 기저근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A, B 여러분 보시면요, A가 정상입니다. 그러면 B는 다운된 환자나 회원입니까? 업된 환자나 회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A가 정상입니다. B는 다운된 환자예요? 업된 환자예요? 다운된 환자죠. 지금 정상적인 길이보다 더 길고 짧은 게 아니라 더 처져 있잖아요. 다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운되어 있는 골반 기저근을 가진 사람들이 요실금이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 시키는 거예요. 골반 기저근을 업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예요. 업된 사람은 없을까요? 네, 업된 사람들. 지금 골반 기저근이 무조건 다운만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없지만, 초음파를 쓸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업되어 있는 환자나 회원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방광에서 보시면 이문지 선생님 왜 그리 다운되어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선물 드릴게요. 센스 있잖아요, 맞죠? 지금 노래의 가사 아닌가요? 예. 센스 있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뭐 즐기면서 수업 듣고 있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짧아졌다라기보다는 긴장이 되게 높은 환자나 회원들도 많을 거라는 겁니다. 긴장이 낮은 사람도 있고 긴장이 높은 사람도 있고, 단축성, 이완성 긴장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제 개념은 긴장의 차이가 환자나 회원에 따라서 있을 거다. 긴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다운되어 있을 거고, 긴장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이제 좀 업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 기저근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고, 근데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골반 기저근에 대한 트레이닝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골반 기저근이 업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방광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방광을 쳐서 방광을 자극해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방광염이거든요. 타이트한, 아주 긴장이 많은 골반 기저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광염이 많다라는 연구는 되게 많습니다. 소변이 잦다라는 거죠. 근데 소변이 잦은데 화장실에 가는 신호는 빨리 오는데 소변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긴장도가 높은 골반 저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걸 뒤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하이포토닉시티, 그다음에 하이퍼토닉시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이포토닉시티가 뭐예요? 하이포라는 말 자체가 HYPO가
긴장이 적다는 겁니다. 저긴장. 그러니까 골반 기저근의 저긴장이니까 이게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골반 기저근의 과긴장이에요. 과긴장이니까 업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긴장성, 과긴장성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 저긴장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회원의 특징이 아마도 출산 전후 여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출산을 하게 되면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출산 전후에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말 그대로 릴렉스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을 긴장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골반 기저근도 저긴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실금도 이게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것도 압력 조절이 안 된 저긴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이 새어버리는 겁니다. 잡아주지 못하니까. 긴장을 놓치고 있으니까 긴장 못할 때 갑자기 소변이 새는.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가만히 있을 때 소변 새는 게 아니라 바로 웃을 때 갑자기 소변이 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되게 재밌게 막 웃으면서 교육 듣잖아요. 소변 샌 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하이포토닉시티, 저긴장성 골반 기저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허리 통증이에요. 이게 이제 골반 기저근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아래쪽에서 받쳐주고 있는 이 골반 기저근이 약해진다는 게, 골반 기저근이 저긴장이 된다는 게 얘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딥코어 근육이 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딥코어 근육이 활성화가 코어 컨트랙션 동시수축을 하기 때문에 동시수축이 안 되면 이게 허리 통증이 발생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IAP 조절 능력이 안 되고, 그 중에 골반 기저근의 조절 능력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포토닉시티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출산 전후 여성들, 또 연세 많은 분들, 요실금 또는 출산 후 요실금, 그리고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저희 뭐 메디컬 파트나 허리 아프신 분들 치료할 때도 골반 기저근 엄청 강조합니다. 엄청 강조해요. 자, 그 다음에 하이포토닉시티를 잘 모르시는데 긴장도가 과한 환자나 회원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뭐냐면 방광염이에요. 내가 골반 기저근의 하이톤, 긴장이 되게 높다는 것은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이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는 것만큼 시원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광염에 해당될 수 있고, 치골과 미골 통증은 상부 승모근이 목과 어깨를 연결하잖아요. 상부 승모근이 짧아지면 목과 어깨가 아프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골반 기저근의 긴장도가 높은 채 만성화되면 그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치골이나 그 다음에 미골에도 통증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치골, 미골 쪽에 우리한 아주 불편한 통증을 가지는 분들도 좀 하이톤의, 높은 톤의 골반 기저근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섹스페인, 성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성관계 시 섹슈얼 라이프에서 성관계를 하는데 이 골반 기저근의 톤이 긴장도가 되게 높은 사람들은 관계 시 통증을 느끼는 거죠. 예민한 상태니까 그 통증이 더 증가되어서 남자든 여자든 이 성관계 시 생식기 주변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하이퍼토닉시티의 골반 기저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증상 있고, 둘 다 이런 증상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긴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만성화되면 둘 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사실 우리가 다 오픈하진 않지만, 골반 기저근도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환자나 회원들에게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컨텐츠 잘 정리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어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밀월성 방광염이라는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소변이 잦은 것도 이제 밀월성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서 생기는 방광염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저널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관계가 많아지면서 어떤 방광염 증상이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방광염 증세가 성인들에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하이퍼토닉시티에 대해서도 골반 기저근의 단축성 긴장 또는 과한 긴장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이퍼토닉시티 과긴장된 골반 기저근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회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업 시키는 게 답이 아닌 거잖아요. 다운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다운 시키는 방법은 뭐죠? 다운 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 뭐 질문도 나오죠. 저긴장 운동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과긴장인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게 있을까? 람보르기니 타고 계신다라는 인증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람보르기니네. 람보르기니 타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그렇죠.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제가 호흡을 강조하고 횡격막의 하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다양하게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되시고 이해되시나요? 단축된 타이트한 과긴장성 골반 기저근을 가진 환자나 회원은 일반적인 스트레칭이나 또는 뭐 폼롤러나 이런 걸로 마사지가 안 되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밀어내야죠. 위에서 밀어내려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골반 기저근까지 내려버려야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횡격막 골반 기저근이 있으면 타이트한 업된 골반 기저근을 가진 환자나 회원에게 효과적인 방법은 횡격막으로 눌러버리는, 횡격막을 수축해서 다운시켜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골반 기저근도 신장성 수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운시키는, 이게 저는 이 딥코어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케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인 큐잉 그리고 무조건 업 시키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한번 조세핀 키의 체형에 대해서 제가 속근육을 조금 더 언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조세핀 키는 PPXS, APXS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PPX, 저희 소메코 교육 들어보신 분들은 호주의 물리치료사 조세핀 키에 대한 언급을 유독 많이 하고, 저는 이 사람의 체형 접근법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키 누나의 체형 접근법이 마음에 드는데, PPXS와 APXS에서 APXS를 한번 보시면, APXS는 정리해 드리면요, 골반의 위치가 앞쪽에 있어요. 골반은 전방 이동, 근데 경사는 후방 경사. 그게 조세핀 키가 말하는 APXS의 특징입니다. 골반은 전방 이동, 근데 경사는 후방 경사. 그리고 켄달 형님이 이야기했던 약간의 다섯 번째 타입, 스웨이백과 흡사해요. 그래서 이 APXS 타입에서 지금 빨간색이 짧아져 있고 파란색이 늘어나 있는 컨디션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골반적은 찾아보세요. APXS 타입에서 골반 기저근은 빨간색입니다. 짧아져 있다, 업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긴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반 기저근에 좀 타이트하신 분들이 허벅지, 햄스트링이나 피리포미스, 이상근도 같이 단축성 긴장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APXS 체형 자체가 골반이 후방 경사되어서 포스테리어 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근이나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아주 짧아져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펠빅 플로어도 같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긴장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펠빅 플로어가 긴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APXS 타입은 여러분이 또 업 시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무조건 우리가 환자나 회원들에게 골반 기저근을 업 시켜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이러한 APXS 타입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봤던 타입은 대부분 APXS 타입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골반 기저근을 업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초음파 쓴 사람 아니니까 컨디션 몰라요. 근데 체형적으로 업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운 시키고 업을 시키자. 그 다운시키는 방법이 깊은 호흡이라는 겁니다. 횡격막으로 하강시키는 게 선행되어야지 이 회원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고, 횡격막도 보세요. 횡격막 같은 거 보면 횡격막이 파란색이에요.
횡격막은 이런 체형에서 상부 복직근이 짧아지면서 찌그러져 있어요. 늑골 자체에 팽창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횡격막의 기능이 되게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다운된 게 아니라 횡격막의 기능 자체가 되게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횡격막을 더 다운시켜야 돼요. 횡격막을 다운시키면서 골반 기저근도 같이 다운되는 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키 누나를 좋아하는 게 이런 딥코어 근육을 체형에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체형의 호흡이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 근육 길이 맞추는 걸로 체형을 완성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근육 길이만 가지고 체형을 바로잡습니까? 그 사람의 호흡, 측만만 보더라도 24시간 반복하는 그 호흡 때문에 체형이 무너지는데 이 사람도 호흡할 때 늑골 엄청 찌그러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컬업이라는 운동을 할 때도 이런 APXS 타입은 늑골을 열어주는 걸 더 강조해야 돼요. 늑골을 닫고 골반 기저근을 업시키는 일반적인 매뉴얼보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반대 매뉴얼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파란색이 늘어난 이완성 긴장, 빨간색이 단축성 긴장. 빨간색이 오버 액티브, 많이 써서 문제, 파란색은 언더 액티브, 안 써서 문제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해부학이 여러분의 어떤 일상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체형 접근도 또 메디컬 접근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10교시까지 만들면서 1, 2, 3, 4, 5교시는 해부학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6교시는 이제 전체적인 근육을 같이 이제 콘서트처럼 이야기를 하는 수업이고 7교시가 이제 평가를 해요. 해부학이 되면 당연히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8, 9, 9교시가 이제 약간의 질환이나 뭐 신드롬 같은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뭐 어떤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뭐 그러한 것들을 좀 다룰 겁니다. 결국 해부학이 중요해요. 이 해부학에서 다 연계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기시정지 작용을 단순하게 따박따박 외우는 학생들이 하는 그런 죽은 해부학이 아니라 살리고 싶어요. 이 해부학을 좀 살려서 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좀 가지고 놀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멀티피두스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멀티피두스라고 하는 근육, 한글말로 다혈근, 뭇갈래근, 다혈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혈근이라고 하는 이러한 근육은 척추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척추 뒤쪽에 있는데 기립근, 그냥 기립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부학 책에도 익스텐션, 척추를 신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의 신전을 유도하는 척추 기립근과 같은 동작으로 스완이나 코브라나 백 익스텐션이나 스위밍이나 이러한 동작들을 많이 추천을 하는데 이 동작을 해부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절대 신전을 하는 근육은 아니에요. 위치가 신전에 위치해 있는 거지 정확한 역할은요. 읽어보시면 경추 2번에서 천골까지 모든 척추뼈의 극돌기와 횡돌기를 대각선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거 밑줄 그으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다혈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은 허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추에서 천추까지 연결되어 있고 척추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번 확대해서 보실래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패드에서 확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가까이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여러분들 서비컬 플렉션, 트렁크 플렉션, 힙 플렉션 이런 플렉서 근육들 언제까지 쓰실 겁니까? 아이패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혈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을 자세히 보면 척추의 극돌기와 횡돌기를 연결해요. 엄청 디테일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척추 사이사이의 어떤 안정성을 담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각선 연결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의 스테빌리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회전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전의 안정성이라는 관점.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나는 잡아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게 맞고 운동 프로그램도 그렇게 짜야 돼요. 다혈근 운동을 단순한 익스텐션보다는 로테이션 스테빌리티, 회전의 안정성 파트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뒤에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한발 브릿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한발 브릿지를 할 때 지지하는 쪽 엉덩이 근육을 쓰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때 반대쪽 골반이 떨어지는 것도 경험치가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경험치가 있다면 한발 브릿지 했을 때 다리 드는 쪽 골반이 떨어져요. 예. 그러면 이 요추와 골반을 바로 잡으려고 다혈근이 수축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자나 회원들 운동시키는데 골반 떨어지는 거 보고 못 본 척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튜닝하고 잡아주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운동은 아주 저는 친절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저도 필라테스를 접해보면서 와 정말 디테일하다. 이거 디테일의 끝판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틀어진 골반을 잡아주고 골반 중립이 아니려면 막 혼내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다혈근이 요추골반 잡아줄 때 수축한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발 브릿지가 다혈근 운동이 되고 그리고 불안한 환경에서 속근육을 더 쓰니까 한발 브릿지 잘하는 환자나 회원들에게는 뭐 슬링이나 또는 보수 같은 불안한 환경을 조금 더 만들어서 속근육을 조금 액티베이션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이제 저희 6주 과정에서 전문가 과정 와 보시면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실습을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에서는 뭐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만 할 거고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오프라인 수업 들어보시면 고관절의 움직임으로 요추와 골반을 회전시키는 걸 유도하는 동작이 있어요. 내발기기 자세에서 무릎을 바닥에서 살짝 띄우시고요. 미니볼을 중간에 끼운 상태에서 힙 모빌리티를 줍니다. 고관절의 움직임을 주고 그 고관절의 움직임을 주게 되면 공이 움직여요. 공이 막 움직입니다. 그때 요추 골반도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때 쓰지 않았던 다혈근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멀티피두스 관점에서 좀 다양한 운동들, 틀에 박힌 운동들만 시키지 마시고 새로운 운동들도 해부학적 관점에서 좀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그림체 맞 좋죠. 이 그림과 모든 어떤 근육들, 여러분들 뭐 어떤 문구들 이런 건 아주 센스 넘치는 우리 또 지은 실장이 또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니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박수 3번 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전 해외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어떤 박수로 또 힘을 얻고 또 이런 좋은 컨텐츠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작들은 제가 영상을 보여주거나 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안 되죠. 이 동작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되게 많아서 이 동작은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영상을 찍어서 거의 평가하듯이 해요. 왜냐하면 보상 동작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추만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고관절의 움직임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서 이 동작은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동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주 전문가는 들으신 분들은 아마 멀티피두스 파트에서 이 내용을 아마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생각해 볼까요?에서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나 회원들에게 분절 운동이나 견인 동작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이런 분리증 같은 경우는 척추 자체에 이 어긋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이어딩 등급에서도 이제 척추의 어긋남 정도를 보고 좀 과하게 어긋났다라고 하면 수술을 하고 또 과하게 어긋나지 않은 경우는 비수술 운동을 시키는데 그때 보통 이 다혈근이나 오늘 배웠던 4가지 근육 운동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분리증 환자들에게 핵심은 내부 압력을 조절해서 척추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지 척추에 불필요한 분절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뭐 인프린팅이나 세그멘탈 인프린팅, 척추 하나하나 분절을 유도하는 이러한 동작은 척추의 어떤 안정성 관점에서는 크게 좋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견인 동작도 척추 자체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척추를 이렇게 뽑아내는 견인 동작도 환자나 회원들에게는
디스크나 협착이나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좋지만 이런 분리증, 전방전이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10교시에 척추 질환 소개하면서 전방전이증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 보시고 다혈근 자료 뒤에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다혈근에서 중요한 이 근육이 바로 척추 전방전이증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40분 딱 시간 맞췄죠. 여러분들 오늘 100분 동안 저랑 이 딥코어 근육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 가장 수업하기 까다로운 영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근육을 눈으로 보진 못하잖아요. 그리고 회원들도 사실 이 근육을 트레이닝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자극을 느낄 수도 없잖아요.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회원들이 다혈근 운동했는데 선생님 오늘 다혈근에 땀 났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나요? 아무 자극도 없고 그리고 내가 동작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혈근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재미있는 비유들을 많이 했던 것도 회원들에게 많이 써보시면서 이러한 확인할 수 없는 근육을 같이 고민하고 또 이러한 근육이 있다라는 것도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다혈근을 그 등뼈 감자탕 여러분들 그 술 한잔 드시고 새벽에 갈 데 없으면 요즘에는 뭐 9시 이후에도 갈 데가 없지만 그 등뼈 감자탕 아시죠? 그 감자라는 게 돼지 그 척추를 이야기하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그 감자탕이 돼지 척추를 구워 삶아서 그 먹는 게 감자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뭐 감자탕을 여러분이 드실 때 그 고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먹는 거 아니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고기가 바로 돼지의 다혈근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다혈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다혈근을 여러분이 실제로 그 돼지 척추에 붙어 있는 그 근육을 먹고 있는 거고 고기의 양이 되게 작고 자세히 보면 돼지의 이 척추의 극돌기와 행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다혈근을 또 아는 사람이니까 또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점 갈 때도 감자탕 그 고기 추가할 때도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모님 다혈근 추가할게요. 완전 있어 보이죠? 완전 있어 보입니다. 다혈근 추가할게요. 멀티피두스 추가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식당에 난리 납니다. 전문가 오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돼지도 이 필라테스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 돼지도 리포머 태워야지 이 멀티피두스가 더 이렇게 쫄깃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저는 항상 해요. 해박이 생활이니까.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저는 재밌어서 이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돈도 벌고 뭐 그런 것도 코로나 때 힘드니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재미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해부학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그냥 소중한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에 그런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행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작은 행복 이런 저랑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두 번씩 만나면서 유튜브 라이브 강의를 듣는 것도 저는 일상의 작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준 작은 행복. 코로나가 없으면 저는 라이브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또 코로나 없어지면 라이브를 또 계속 할까 또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이럴수록 더 힘내고 우리 에너지 주는 직업입니다. 회원들에게 더 이럴수록 에너지 주시고 또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이 다시 복귀했을 때도 더 에너지 넘치게 맞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으로 저도 에너지를 많이 받고 또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되게 수고하셨고 저랑 진 실장 해시태그 해서 스토리나 또 피드 올려주시면 저희가 고맙다라고 해서 전 세계 국기가 그려져 있는 미니북을 또 선물로 오늘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늘 고맙고 늘 감사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의 강사의 강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추천 도서 안 했네. 추천 도서는 제가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어느 지은쌤 아이디입니까? 이거예요. 제 아이디는. 이거 개인 카톡 아이디도 이거고 그 인스타 아이디도 이거라서 뭐 개인 카톡 뭐 할 말 있으시면 주셔도 되고 뭐 교육 자료나 그 손글씨 방 단톡방 나가셔서 못 받으신 선생님들 받으셔도 되고 인스타는 여기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운동하는 물리치료사인데 요즘 운동은 안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교수님 계시다가 지은 실장님이 앉으니까 마이크가 커진 느낌. 그쵸? 얼굴 크기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드리겠습니다. 제 스토리에 리그램 되어도 미니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이랑 얼굴이 그대로세요. 아닙니다. 지은쌤 고독한 단톡방 만들어도 되나요? 팬 단톡방. 아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 제가. 그럼 제가 방장인가요? 토요일은 12시 수업이에요. 12시 수업이고 많이 와주세요. 오늘도 정리 손글씨 유튜브 올라갈 거예요. 아이즈원 채연 닮았어요. 아이즈원이 누구지? 잘 몰라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채연은 그 사람 아닌가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그 사람 채연 아닌가? 사무실 난방은 저희가 여기 상가 건물이라서 히터를 틀면은 좀 너무 건조하더라고요.